자, 계속 보시면, 자, 467페이지, 그 윗부분을 봅니다. 윗부분. 자, 보세요. 자, A가 어떤 물건을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매매 대금 채권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 경우 이 B로서는 물건 인도해 줄 때 그때 대금 지급하겠다 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죠. 자, 동시행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A가 자신의 이 대금 채권을 이걸 저 C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채권도 당연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부동산 팔듯이 채권도 팔 수 있습니다. 자, 팔았습니다. 이쪽에 넘겼어요. 그러면 이 C가 이제 B 보고 대금 달라 청구하겠죠? 이랬을 때 이 B는 내가 아직도 A로부터 이 물건을 못 받았다. 그때 받을 때 그때 돈 줄게 하고 라고 C한테 동시 이행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 채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B의 대금 채무가 이게 C에게 인수되었습니다. 채무가 인수되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계약했습니다. 당신 채무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죠? 여자가 뭐 빚이 있든지 해서 그래서 이걸 대신에 가져가겠다. 자, 그렇게 채문수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채문수 계약을 채무자와 인수인이 할 때는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바뀌는 거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승낙 받아서 이 채무가 이쪽에 넘어갔다라고 쳐요. 그러면 자, 이쪽에서 이제 C 보고 대금을 갚아라 라고 청구 들어가겠죠. 그러면 원래 B가 가지고 있던 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거 이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당신이 물건을 B한테 줄 때 그때 나도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무가 인수되더라도 이렇게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이게 소멸 안 해요. 맞습니까? 채권 양도되더라도 채무 인수되더라도 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그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경계로 당사자가 바뀌었다. 자, 경계가 뭡니까? 경계가 그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원래 있던 기존 채무, 즉 구채권 채무 이것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권 채무로 바꾸는 계약이 바로 경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채권 채무의 모양새가 어떠했는가 이거는 안 따져요. 그게 무슨 담보가 붙어 있었는가, 자, 그게 무슨 항변권이 붙어 있었는가 이런 건 다 차치해버리고 이것과 아무 관계없는 새로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아니, 경계계약입니다. 그렇죠? 경계계약. 그래서 경계계약으로 당사자가 만약에 바뀌었다면 원래 채무에 붙어있었던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거는 이쪽으로 안 가고 그냥 탈락됩니다. 왜 탈락되는가 묻지 마시고 탈락시키는 게 바로 경계계약이에요. 이해되세요? 구채권 채무에 뭐가 붙어있었는가 이런 거 안 따지고 완전히 새로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바로 뭐다? 경계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왜 탈락됩니까? 그 우문입니다. 탈락시키는 게 바로 경계계약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동시이행의 항변, 구채무에 붙어있었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채무에는 행사하지 말자. 그래야 그게 경계계약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제일 위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바로 밑에 줄 중간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됐죠? 그런데 맨 밑에 디귿 보세요. 디귿 경계의 경우에는 동일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 항변권도 소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니은, 자, 이런 내용이죠. A가 말이죠. 자기 땅을 B 소유 땅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교환계약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토지 인도 채무하고 이쪽에 토지 인도 채무는 서로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동생관계 있겠죠? 동생관계 있습니다. 근데 A가 이 토지를 제3자 C한테 매도해버리고 그쪽에 이전 등기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채무는 이 사람에게 책임 있는 불능입니다. 맞죠? 책임 있는 불능. 이때 만약에 B 쪽에서 원래 계약 계약할 때는 서로 1억짜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이게 1억 3천까지 뛰었습니다. 1억 3천까지 뛰니까 이자가 변심해서 이렇게 1억 3천에 제3자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이때 B 쪽에서 말이죠. 만약에 자기 땅이 자기한테 필요 없다면 그러면 이 계약 해지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시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1억 3천 배상하라고. 그러면 이제 A 쪽에서는 내가 1억 3천 배상해 줄 테니까, 손해배상해 줄 테니까 그 땅 그거 나에게 넘겨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자, 이제 개념으로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그 사람에게 책임 있는 이행 불능됨에 따라서 생기는 이 손배 채무도 여전히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첫 줄 중간에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그의 귀척으로 이행불능 되더라도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셔서 469페이지 이제 효과입니다. 자, 걸로 2번은 좀 쉬운 거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존재 효과입니다. 자, 거기에 존재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강조 표시해 놓으세요. 존재 효과. 즉 다시 말하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행사의 효과가 아니에요.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시 뭐라고요? 존재 효과지 행사 효과 아니에요. 저 행사 안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발생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존재 효과입니다. 자, 첫째 보세요. 자, 이것도 기출할 때 해놓은 건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멀뚱멀뚱 보시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A 소유 자동차를 B에게 1,0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대금 채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B는 자동차 인도 안 해준다면 1,000만 원 대금 지급 안 하겠다 라고 동시 이행에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B가 그 전에 이 A에게 1,000만 원 빌려준 게 있습니다. 즉 대금 채권이 있어요.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우선 상계라는 말 아시죠? 상계. A가 B에게 1,000만 원 채권이 있고 이쪽에서도 만약에 이쪽에 1,000만 원 채권이 있다면 어차피 금액이 다 똑같으니까 A쪽에서 내가 요거 안 받겠다, 그 다음에 안 주겠다 이렇게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줄 돈 안 주고 받을 돈 안 받겠다, 그러니까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서로 채권이 마주보고 있으면 그럼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600이라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600 한도에서 상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400만 받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게 그게 권리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 내가 줄 돈이 1,000이고 받을 돈이 1,000이니까 이거 나 상계 처리해버리겠다. 그래서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뒤쪽 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상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에, 자 보세요. 만약에 상계 처리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는지. 자 보세요. 이자가 상계 처리해서 이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면 그래서 B는 A에게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자동차 매매 계약에 따른 자신의 대금은 지급 한 꼴이 됩니다. 왜? 이게 사라졌으니까. 그런 거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자동차 지금 인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자기는 못 받았고 자기 돈은 다 준 거고. 어때요? 이거 불합리하죠?
그죠?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자동차 줘야 내가 대금 지급하겠다. 자동차 안 주면 나 돈 못 준다.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자신의 자동차 인도 채권 말입니다.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죠? 막말로 이거 상계 처리해버리고 자동차를 딴 데 팔아먹어도 그리고 도망가버리면 그 불이익은 이제 다 떠안게 됩니다. 맞죠? 요컨대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면 이쪽에서는 말이죠. 이쪽에서는 내가 받을 돈이 1,000이고 줄 돈 1,000이니까 이걸 상계 처리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게 다 사라졌으니까 자동차 안 주면 돈 못 준다 이런 말도 의미 없는 말이 됩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거는 자기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 누구도 안 말려요. 맞죠? 이쪽에서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자신의 이 권리를 포기하고 하는 상계니까 이러면 괜찮아요. 자, 이쪽에서는 상계 못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쪽에서는 상대방의 이 항변권을 무시해버리는 상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항변권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하는 상계는 이거는 괜찮다, 그죠? 자, 이제 이름 붙입니다. 이름. 자, 자동채권, 그 다음에 수동채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말이죠. 똑같은 하나의 채권을 가지고 한 개의 채권을 가지고 어느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의 채권을 가지고 이쪽에서 보면은 자동이라 그러고 이쪽에서 볼 때는 수동이라 그래요. 예? 이쪽에서 볼 때 상계자, 이쪽에서 상계할 때 이게 바로 자동입니다. 그걸 자동채권으로 삼아서 즉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서 상계한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 상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식의 상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동채권으로 삼아서 이 말은 이 사람이 상계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서 상계한다 이 말은 이쪽에서 상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식의 상계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자, 자동, 수동 이러니까 자꾸 혼동하시는데 자동, 수동 채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자동, 요거는 수동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같은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이게 자동입니다. 요 채권을 가지고 만약에 상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이건 수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수동 채권으로 상계한다. 이 말은 이쪽에서 상계한다. 그거는 스스로 이걸 포기한 거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걸 자동 채권으로 상계한다. 그럼 이쪽에서 상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항변권을 무시하는 상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첫 줄 보시면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 항변권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대방의 것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상계니까 안 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자, 뒷페이지에 그 니은 바로 윗줄에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다면 이때는 상계할 수가 있다. 자,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다 이 말은 누가 상계한다 이 말입니까? 입비가 상계한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동시행 항변권은 상계자 자신의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하는 상계는 괜찮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 순수 개념으로 자, 다시 한 번 더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다면 이거는 상계 처리 못합니다. 그러나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을 때는 이거는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 개념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례를 주고,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 A 값 소유 땅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게 설문을 이렇게 주고 이 사안에 관해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지문 어쩌고 2번 지문 보니까 만약에 매수인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대금 채권이 있다면 그러면 매도인은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과 이걸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떴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X죠, 그죠? 이렇게 사례로 시면 나오기도 해요.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행 지체의 저지입니다. 이행 지체의 저지. 자, 이것도 자, 잘 보세요.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1,000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 9천 잔대금 이거 줄 때 이쪽에서 이전 등기 서류를 주기로 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서로 동시행관계잖아요?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근데 이 9천 잔대금 채무의 변제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 계약서상에 잔대금 지급 날짜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전 등기 서류 교부일자가 같이 도래하는 거죠? 같이 도래하죠.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동시 이행의 항명권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죠? 생겼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행사 안 해요. 지금 행사 안 한다. 그 말은 당신이 등기 서류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나도 돈 못 준다는 말 안 한다 말입니다. 말 안 해요. 지금 말 안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OX. 즉 지체 빠진다 이 말입니다. OX. 이쪽에 지체 빠진다면 그럼 이쪽도 지체에 빠지겠네. 그래 안 그래요? 이쪽도 있는데 행사 안 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지체 빠지는 경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지체 빠진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서로 없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더.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그거 행사 안 하더라도 적어도 지체 책임을 안 집니다. 일단은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자체만 가지고도 연체자 발생 안 해요. 그죠? 행사 안 하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A번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 항변권을 행사 안 하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은 안 집니다. 행사 안 해도 그래요. 자, 그 말을 꼭 기억하세요. 행사 안 하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표현하면은 똑같은 내용을 수강생이 잘 못 알아볼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OX 해보세요.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이행 거절의 권능이 있으면, 자, 다시 할게요.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이행 거절의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이행 지체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한 수준 올라버렸네. 자, 전제가 말이죠.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 거절의 권능이 있다 이 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행 거절에 표시 안 했다라면 이 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 안 했다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까? 이거 행사 안 해도 일단은 자체만 가지고도 그 지체 책임을 안 진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니은입니다. 니은. 자,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약속한 날짜, 자, 이 계약서에 있는 그 날짜에 갑이 말이죠. 등기 서류를 가지고 을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져왔어요. 근데 을이 계약서상에 있는 그 날짜를 깜빡 잊고 자기 식구들 데리고 해외 여행 갔습니다. 그래서 을은 못 받은 거죠? 을은 못 받았는데 그 수령 못한 것이 을에게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자기 책임으로 수령을 지금 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날짜 잊었다는 거, 그거 자기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책임으로 수령을 안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갑은 등기 서류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이 을에게 잔대금 지급하라고 소를 적였는데, 그런데 등기 이 서류 그 제공 이거는 안 하고서 소를 적였습니다.
등기소료 미제공인 상태에서 잔금 지급하라라고 소리를 지겠어요. 이때 그 전에 자기 책임으로 수령을 지체했던 을이 말이죠. 을이 재판장에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내가 등기소료 받아야 그래야 잔금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을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렇지 이게 완전히 확 박혀있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시험장에서 망설인다면 그건 내년에 시험 또 봐야 돼요. 이거 상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보세요. 얼핏 보면은 자기 책임으로 주는 것도 안 받아놓고 이제 또 뭘 달라고 안 주면 돈 안 주겠다 하느냐. 얼핏 보면은 을이 조금 행동이 좀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이자가 동시행의 항변을 못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잔대금을 그냥 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 잔대금 다 줘버리면 이 계약상 을의 채무는 완전히 다 이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 채무는 한 개도 이행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한 번 수령을 지쳤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가혹하죠, 그죠? 자, 다시 을은 동시행의 항변을 못 한다면 잔대금 그냥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등기소리를 지금 못 받았잖아요. 이쪽에서는 잔금만 주면 자기 채무는 다 준 거예요. 근데 저쪽에 등기소리 안 왔습니다. 그러면 갑이 딴 데 팔아버리고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을은 엄청난 손해 보는 거잖아요. 한 번 수령을 지쳤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을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그죠? 그래서 판례가 수령을 지쳤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수령을 지쳤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의 요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면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싶으면 이자가 이 자기 채무를 완전히 이행해버리든지 어떻게 이행하면 됩니까? 이자가 만약 안 받으면 법원에 공탁하면 돼요. 서류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서류 공탁해버리면 그러면 갑은 자기 채무 이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지. 이쪽에서 또 한 가지, 자 그렇게 하기 싫다면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어떻게 이행 제공을 계속할까? 그래서 등기 서류를 가지고 을의 집에 대문 앞에 계속 서 있는다. 그렇게까지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법이라는 게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오면 바로 가져갈 수 있게 서류를 완비해놓고 말입니다. 서류를 완비해놓고, 자 가져오면 바로 가져갈 수 있게 완비해놓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전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에 한 번씩 서류 있습니다. 잔금 가지고 와서 서류 가져가세요 라고 전화 한 2주에 한 번씩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만약에 무슨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래 서류 주고 잔금 받기로 해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도 이쪽에다가 서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류 있으니까 네가 잔금 가져와서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제공이 계속되고 있으면 이거는 안 돼요. 아시겠죠?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한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발생 안 한다? 안 해요. 자, 말이 길었는데 한 번 더. 수령을 지체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곧 이게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소멸시키려면 이쪽에서 이행 제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계속은 현실의 제공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즉 등기서류 들고 그 집 앞에 서 있을 필요 없어요. 구두의 제공으로 된대요. 구두의 제공 어떻게 합니까? 구두에다가 넣어서 입으로 하면 돼요. 입으로 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해놓고 다 됐으니까 가져가라고 몇 번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그 니은의 A 보시면 상대방의 이행 제공, 자 실예로 할게요. 매도인의
등기 서류 제공 있음에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 지체 빠진 매수인도 그 후 다시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서류 제공 없이 이행 청구를 받았다면 그러면 매수인은 여전히 이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이 항변권이 존속하고 있는 한 이행 지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요건데 타방 예를 들어서 매수인에게 연체이자 발생시키고 싶다면 매도인은 등기 서류 제공을 계속해야 됩니다. 됐죠? 계속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스가 있는데 글자도 작지 빡빡하지. 그래서 괜히 보기 싫죠. 자, 시험 볼 때는 욕심 안 낸다면 이거 다 안 봐도 돼요. 나는 그저 한 90점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은 다들 겸손하죠. 다 겸손할래야 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100점을 맞아?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정도 마시면 됩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걸로 다 커버돼요.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려 줬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생겼습니다. 변제기에 이 사람은 채무 변제해야 되죠. 변제할 때 채권자 보고 영수증 써달라. 영수증 안 써주면 나는 채무 변제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수증 안 받고 어떻게 돈 줍니까? 이거는 동칭관계 있습니다. 영수증을 안 받고 그냥 돈 줬다고는 나중에 자기가 변제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소송이 돌아버리면 또 지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영수증 꼭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B가 말이죠. A로부터 돈 빌릴 때 꼭 갚겠다고 담보조로 엄을 써준 게 있습니다. 내가 돈 못 갚으면 그 돌리세요. 시중에. 이해됩니까? 담보조로 써준 겁니다. 그런 거 많아요. 담보로 엄을 써줬다. 담보로 수표를 줬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때 이자가 변제하면서 제가 담보로 써준 그 돌려주세요. 안 돌려주면 저는 변제 못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것도 안 돌려받고 돈 줬다가 이자가 엄을 딴 데 돌려버리면 그 소지인이 이자가 청구 돌아버리면 또 돈 줘야 됩니다. 이중 지급에 위험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 안 돌려주면 저는 돈 갚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자가 돈 빌릴 때 A에게 차용증을 써준 겁니다. 차용증, 자, 500만원 차용증, 자, 500만원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뭘 써줬다? 차용증을 써준 거예요. 차용증, 그게 바로 법 조문에서는 채권 정서로 나옵니다. 채권 정서 쉽게 그냥 차용증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돈 빌리면서 당신에게 써준 그 차용증 그걸 돌려주세요. 그거 안 돌려주면 저는 변제 못합니다. 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내가 돈 빌릴 때 써줬던 그 차용증 그거 안 돌려주면 저는 변제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된대요. 이건 그래 왜 안 될까? 자,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이 사람은 차용증 돌려받지 않아도 영수증만 받아두면 말입니다. 영수증만 받아두면 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차용증 그걸 이용해서 이자에게 돈 갚아라 라고 소제기해봐야 이미 돈 갚을 때 A에게서 받아둔 영수증만 이것만 제시해버리면 법정에 나가서 이 손은 자동 기각돼요. 이중 지급에 위험이 있다 없다? 차용증 안 돌려받아도 이게 이 사람 수중에 남아있어도 이것만 받아두면은 요것 때문에 이중 지급할 일은 안 생겨나요. 맞죠? 그래서 이거 안 돌려받아도 B로서는 큰 위험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큰 위험 없는데 이게 동시행관계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그 차용증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변제 안 해도 된다는 게 돼버립니다. 이게.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만약에 동시행관계 둔다면 말입니다. 동시행관계 둔다면 그러면 차용증 안 돌려주면 나는 돈을
안 갚겠다, 갚지 않겠다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차용증 만약에 분실해버리면 또는 애가 모르고 찢어버리면 그럼 이 사람은 돈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때요? 이거는 애 입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생겨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동시 이행관계 두지 않아도 이쪽에 별반 불이익이 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걸 동시 이행관계 두면은 이쪽에 엄청난 손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 이행관계 두지 않는 겁니다. 혹시 제가 뭐 생각할 때 지 양반 말이 너무 많네 싶으면은 말이 참 많네 싶으면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다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저는 이해를 시키려고 사실 말이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책을 쓰면서 다 그게 왜 그런지 그거 예로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시중에 나가서 다른 책과 비교해 보세요. 다른 책 없어요. 안 그래요. 그냥 결론만 써놨지. 이거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저는 이해하라고 다 밑에다가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는데 그래서 어려워 죽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읽으면 돼요. 읽지 말고 그냥 결론만 보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왜? 아니 설명한 게 그래서 더 어렵다 싶으면 설명 읽지 말라니까. 그냥 결론만 보고 그냥 외우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쪽에 영수증 안 쓰시면 이쪽에서 변제받는다. 이거는 당연하죠. 이자가 담보초로 써준 그거 안 돌려주면 나는 돈 못 갚는다 할 수 있고, 근데 차용증 안 돌려주면 돈 못 갚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 자, 됐죠? 자, 교재 보고 확인. 자, 왼쪽에 1번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 동시행관계 있죠. 2번에 채무 이행의 확보를 위해서 이 말은 담보로 말입니다. 그죠? 담보로 어음이나 수표를 써줬을 때 그때 기존 채무 이행과 채권자의 그 반환 동시행관계 있죠? 자, 이행 확보를 위해서 자, 쉬운 말로 담보조로 그죠? 담보조로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에 1번 채무자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 어때요? 동시행관계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3번, 4번 한꺼번에 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기간 끝나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 이거 돌려줘야 되고 또 뭘 해줘야 돼요? 전세권 등기 말소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전세금 돌려줘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이 채무는 서로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소유 땅에 B가 임차인이고 임차권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 등기할 수도 있죠. 이때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 사람은 임차 목적물 그거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임차권 등기 요거 말소해 줘야 됩니다. 맞죠? 이쪽에서는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자, 이 양쪽에 이 채무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 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둘 다 용의권이지, 그죠? 용의권에서는 양쪽의 채무가 다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이미 했지만 A 소유 부동산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또는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또는 양도 담보권자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라면 이 사람 명의로 가등기 되어 있는 거죠. 양도 담보권자라면 이 사람 명의로 이전 등기 되어 있는 거죠. 자,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게 양도 담보예요.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 해주는 겁니다. 담보 목적입니다. 이자가 채무 갚으면 이전 등기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때 이쪽에 채무 변제하고 이 담보 등기 이 말소하고 서로 동시행관계 있지 않다 그랬죠. 채무자 변제가 선이행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 판단해 보세요. 자,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자, 보면 알아요. A 소유 주택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주택임차권은 이자가 인도받고 즉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이게 대항 요건이고 이게 우선 면제권입니다. 이거는 공부 안 하시는 분도 상식으로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임차 기간이 끝났는데 이자가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근데 자기는 또 저기 부산으로 가야 돼요. 자기는 부산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지금. 자, 근데 이사 가버리면 그럼 점유를 안 하잖아요. 점유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깨집니다. 그러면 우선 면적권 같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구하려고 우리 주임법이 어떤 법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바로 이 주택 주소지 관할법은, 자, 우리 광주 같으면 광주지방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 명령, 자, 그 명령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해 놓으면 이제 이사 가더라도 그 후에 경매되더라도 경매대가에서 자기 보증금을 우선 면제 받아요.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주택에서 계속 살겠다고 용익하겠다고 한 겁니까? 계속 살 양이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거는 용익이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 경매됐을 때 경매대가에서 자기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으려고 한 거예요. 즉 보증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맞죠? 보증금 지키려고 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이 등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왜 한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임차권을 행사하려고 용익이 목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기본 목적은 용익이에요. 그죠? 전세권도 이것도 담보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이거예요. 그죠? 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관계없이 전세권 행사하려고 설정받은 거 맞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담보입니다. 이거는 목적이 담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증금 반환과 이쪽에 요 담보 등기 말소가 동시행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선행 첨부입니다. 요컨대 자 보세요. 이자가 보증금 제때 못 내주면 그러면 연체이자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이사 가는데 이쪽에서 보증금 안 내줍니다. 이사 간다는 것은 주택을 돌려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증금 안 내주면은 연체자 발생하죠. 이거는 이 사람 명의로 이 등기가 남아있어도 연체자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시행관계 쓰면은 연체자 발생 안 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더 이거는 담보 목적이니까 이 등기 말소가 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행관계 있지 않고 이게 선이행 의무입니다. 됐죠? 자, 교재 보시면 왼쪽에 3번 자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반환 그리고 전세권자의 전세 목적물 반환 그리고 전세권 등기 말소.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동시행관계 있다는 거 아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2번 자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3번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에서 채무자의 변제와 이전 등기 또는 가등기 말소. 4번에 채무자의 변제와 유치물 반환. 유치권도 담보물건입니다. 맞죠? 담보물건이니까 채무자의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자, 한 번 더 기억해보세요. 자동차 수리비를 못 내서 그래서 정비업자가 자동차 유치하고 있잖아요. 유치하고 있어도 채무자는 수리비에 대해서 연체자가 꼬박꼬박 발생해요? 발생 안 해요? 예? 다시 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채무자는 그 수리비에 대해서 연체자를 꼬박꼬박 물어요? 안 물어요? 연체자 꼬박꼬박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그러면은 한 3년 있다 갚아버리게? 원금만 줘버리면? 3년 있다 갚는다면은 3년간의 연체자 다 합쳐서 갚아야지. 다시 한번 더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하잖아요. 이미 변제가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자동차 인도 안 하고 있는 동안에도 수리비에 대한 연체자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동시행관계 있지 않습니다. 담보세는 다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그 주택 또는 상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이거 담보라 그랬죠? 담보입니다. 그래서 동시행관계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왼쪽에 6번 매수인 쪽에서 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담키로 약정했습니다. 가능한 약정이죠. 이때 그 부가세를 포함한 매도인 전부 지급과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 동시관계에 있다. 또 마찬가지로 매수인 쪽에서 양도세 부담키로 했다면 그 양도세 부담과 매도인의 이전 등기는 동시관계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 안 해주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내용이 좀 복잡한 것들은 사실 시험에 출제는 좀 낮은 편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보세요. 아마 여유가 잘 안 생기겠지만,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은 내용이 쉬운 거죠. 자, A 소유 도자기입니다. 자, 1억짜리 도자기. 자, 이 사람은 도예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면은 요강을 만들어도 1억짜리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죠? 한 경지에 가버리면은 뭐 이상한 거 만들어도 막 값이 엄청나죠. 우리 집에도 그 청경자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초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애들 그 정도 수준의 그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비도 그리는데 내가 그래도 저렇게 제비는 그리겠다 싶겠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장인어른이 받으신 건데 그거 나중에 값이 얼마 될지 모른다고 꼭 간직하래요. 청경자 그림이니까. 자, A 소유 도자기, 이걸 B가 사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 일단 계약서 도장만 찍어서요. 워낙 고가품이기 때문에 계약가만 일단 줬고 나머지 9천은 한 달 있다가 도자기 인도받을 때 그때 이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자, 그 후에 이쪽 집에 홍수가 발생했고 집이 침수가 되면서 이 도자기가 이게 깨졌습니다. 멸실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말로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백 A로서는 이 채무를 이행 못하게 되었죠? 이행 못하게 되었는데 그게 A에게 책임 있는 불능입니까? 책임 없는 불능이죠. 그죠? 홍수도 하는 걸 이자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죠? 책임 없는 불능입니다. 책임 없는 불능.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 계약상에 이 채무가 손해배당 채무로 바뀌는 겁니까? 그거는 책임 있는 불능일 때 선배 채무로 바뀌죠. A가 고의로 만약에 부셨다면 그러면 손해배당 채무가 생겨나요.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깨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맞죠? 채무가 소멸돼요. 말하자면 A는 자기 채무를 면합니다. 면하는데 그렇다고 A가 B 보고 대금 달라 이런 청구는 또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됩니다. 요건데 양쪽의 채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맞죠? 자, 이게 위험부담입니다. 자,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 맞죠 저거?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되었을 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되었을 때 이때는 그 사람의 채무가 소멸해 버립니다. 맞죠? A의 채무가 소멸해요. 이때 상대방, 자, 상대방은 법 전문상으로 채권자로 나와요. 채권자의 반대 채무. 자, 채권자가 거래하면서 누굽니까? B입니다. B.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발생한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 인도 문제입니다. 물건 인도에 관해서는 A가 채무자고 B가 채권자죠? 맞죠? 채권자 B. 자, 물건 인도받을 채권자 B. 저 사람의 반대 채무는 뭡니까? 대금 채무죠. 그죠? 이것도 같이 소멸해버린다. 맞죠? 그러면 결국 저 도자기가 깨져버린 그 손실 부담은 A가 전적으로 하고 끝나는 거죠? 맞죠? A가 만약에 이미 그 전에 계약금 받은 상태라면 그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맞죠? 이것을 채무자는 자, 그림에서 누굴 말합니까?
A를 말해요. 도자기 인도, 그죠? 도자기 인도 채무자. 그 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라고 말합니다.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A는 자기 채무는 면하지만 그렇다고 B에게 대가 달라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그죠? 대가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 또 역시 A 소유 도자기를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 근데 도자기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게 파손되었습니다. 그 파손된 것이 B 이 사람의 과실 때문이었다. B가 깨뜨린 겁니다. 실수로. 그럼 어떻습니까? 이쪽에 채무는 소멸되지만 채무를 면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책임으로 파손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채무를 면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도자기를 깨뜨린 거니까 이쪽에서 B 보고 대금 달라 이런 청구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쪽에서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도자기를 B한테 가져왔었습니다. 또는 약속 장소에 가지고 나왔었어요. 근데 B가 날짜를 깜빡하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수령 안 한 겁니다. 이자가 수령을 지체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A는 도자기를 가지고 다시 이천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마침 또 홍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집이 침수되면서 깨졌다면, 그러면 A는 B 보고 대금 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가 약속 날짜 잘 기억했다가 도자기를 받았다라면 안 깨졌을 거 아닙니까? B가 안 받는 바람에 생긴 문제죠, 그죠? B가 받지 않은 바람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가 B 보고 대금 달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요 두 경우. 자, 이 경우는 그러면은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라고 말하겠지, 그죠? 이 사람은 돈 다 주는데, 그죠? 도자기는 못 받아요. 도자기는 있지도 않고, 도자기는 못 받는데 돈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컨대, 자, 이 대가 위험, 자, 개념으로 할게요. 이제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이 대가 위험, 쌍무계약에서, 이 쌍무계약에서 대가 위험은, 대가 위험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해요. 도자기 파손돼 버린 손실은 A가 부담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 채권자 매수인입니다. 저 사람의 과실로 만약에 파손되었다면, 또는 채권자가 수령 지체했다면, 이때는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해요. 그죠? 맞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자, 이쪽에서 만약에 도자기를 깨뜨렸다면 이쪽의 채무는 사라지는데 이쪽에서 B한테 대금 달라 이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1억 매매 계약일 때 그래 1억 대금 달라 1억 다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 계약서로 되었더라면 이쪽에 양도세가 부과될 거 아닙니까? 양도세가 만약에 1000이면 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들게 되는 이익이 생겨난 겁니다. 맞죠? 양도세 부담을 들게 되는 이익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익은 이쪽에다가 상환해야 됩니다. 요컨대 받을 매매 대금 1억에다가 요걸 빼버리고 9천만 청구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죠? 9천만 청구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473페이지 제일 위에 조문 볼게요. 조문을 말이죠. 제가 매매 계약을 예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눈으로 조문을 보시면서 귀로 제 말을 들으세요. 자, 보시면서 쌍무계약,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채무가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파손되어 버렸다. 이런 경우 이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대금 달라 라고 청구를 못한다. 그 말 맞죠? 이 조문이.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조문 밑에 마지막 줄 끝에 보시면 쌍무계약에서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말하고, 요건 보시면 자 단어만 줄 치세요. 첫 줄 제일 앞에 쌍무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앞에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 이 세 가지가 바로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자, 뒷페이지도 조문 읽는데 제가 매매계약을 예로 해서 좀 바꿔 읽을 테니까 들으시면서 조문을 보세요. 쌍무계약, 말하자면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메이드인의 그 물건 인도 채무가 매수인 쪽의 책임 사유로 이게 파손되었다. 이때 채무자 즉 메이드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즉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쪽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파손된 때에도 메이드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항의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 즉 메이드인은 자기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이익이 생겼을 때, 예컨대 뭐죠? 양도세 부담을 들었죠. 요 이익은 채권자에게 즉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된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의 마지막 줄, 대가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위의 경우에 매도인 값은 양도세 납부 의무를 짓지 않게 되었으니까 매매대금에서 그 세액만큼은 공제하고 청구해야 됩니다. 자, 잠깐 쉬시고요.